전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 소개하는 신주입니다. 1997년 2월 10일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의 어느 가정집에서 31살 주부 김씨가 괴한의 침입으로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남편이 회사에 출근한 뒤 혼자 아이를 보던 중 괴한의 침입이 있던 거예요. 신고를 받은 경찰이 빠르게 현장으로 와봤지만 이미 사망한 뒤였고 4살이던 아들도 목을 찔려 생명이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집안이 어질러져 있어서 강도가 침입한 범행 같았지만 피해자를 필요 이상으로 여러 차례 찔렀고요. 아이까지 공격했기 때문에 강도 이상의 목적이 있는 사람 같기도 했죠. 없어진 돈이 현금 7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범인은 집안을 뒤져봤지만 돈이 될 만한 것을 찾아내지 못했고 범행 시간도 아침이라 주민에게 들킬 가능성도 많았어요. 그래서 급히 현장을 떠난 것처럼 보였죠. 전형적인 강도 살인 사건이라고 추정한 경찰은 현장에 범인이 남긴 흔적은 없는지 찾아봤는데요. 평균 정도 크기의 성인 남성 발자국이 발견됐지만 지문이나 머리카락이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동네 주민에게 수상한 남성을 본 적은 없는지도 탐문조사 해봤어요. 하지만 목격자 한 명이 나타나지 않아서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합니다. 아침에 갑자기 가정집에 쳐들어와서 사람을 죽이고 달아난 범인을 경찰이 과연 붙잡을 수 있을지 이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사건 이후 10일이 지난 1997년 2월 20일 밤 11시 50분경 같은 대구시 이번엔 신암 오동이었습니다. 이날 장사를 마친 분식집이 가게 문을 막 닫으려던 참이었어요. 이때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가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주 흥분된 말투로 말을 걸어왔어요. 분식집을 지키고 있던 18살 여고생인 이양에게 주문을 받으라며 시비를 거는 겁니다. 이양은 영업이 끝났다며 남성을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이 말에 더 화가 난 남성은 이양에게 욕을 하면서 흉기를 꺼내듭니다. 이양이 가게 안에 있는 방으로 도망치는데 범인은 방까지 쫓아와서 흉기를 휘둘렀고요. 도망쳤어요. 12시가 다 된 시간이라 주변 상가들이 문을 닫아서 어두웠습니다. 그런데다가 입구도 하나밖에 없는데 범인이 입구에서 들어왔으니까 이양은 좀 갇힌 상황인 거죠. 그래서 주변에 도움을 청할 새도 없이 순식간에 사건이 벌어지게 됐어요. 가게 안에 아무도 없어서 신고도 바로 하지 못합니다. 몇 분 뒤에 이양의 할머니가 돌아왔다가 쓰러진 손녀를 보고 뒤늦게 신고를 한 건데요. 급히 병원에 실려갔지만 목에 치명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결국 사망합니다. 사건은 바로 다시 일어나요. 40분 뒤인 새벽 12시 30분 같은 신암동의 어느 교회 사택 입구에서 이번엔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됩니다. 새벽 기도를 하러 나가던 64살의 김씨였는데요. 김씨도 수차례 온몸이 흉기에 찔려 있었고요. 교회 사택을 관리하던 경비원이 발견했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2건의 연속 살인이 일어나자 지역 경찰은 비상이 걸리죠. 피해자들은 모두 여성이었고 성폭행의 정황은 없었습니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렸고 그중 목에 상처가 있었는데 공통점을 보면 열흘 전 다른 동네에서 벌어진 주부 피살 사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지역이 달라서 그 당시에는 동일범의 소행이라고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3번의 사건은 모두 범행 시간대가 인적이 드문 장소였고 CCTV도 보편화된 때가 아니었죠. 그래서 범인의 인상착의를 알아내기가 힘들었습니다. 도난된 물건이 수표나 시계, 보석들이면 추적이 가능해요. 작물로 팔 테니까. 그런데 소량의 현금만 사라져서 그러지도 못했고요. 아예 도난된 소지품이 없는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금품을 노린 범행이라고 보기에도 어딘가 이상한 점은 있죠. 경찰은 사건 당시 수상한 행적을 보인 사람은 없는지 우선 동일범 전과자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해봤어요. 10일 사이 3명이 사망하자 사람들은 집 밖을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사이의 간격도 아주 짧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었죠. 빨리 검거해야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진에는 4명의 피해자가 보이고 있죠. 남성이 보이는데요. 다음 날입니다. 22일 밤 10시 15분이었어요. 같은 신암 오동의 주택에서 사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이 사람이 두 번째 피해자인 김 씨였죠.
김 씨는 미용사였고요. 처음 발견한 사람은 일하던 미용실의 원장이었어요. 원장은 20일에 김 씨가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아서 집에 찾아가 보니까 문이 열려 있었고 피투성이가 된 채 죽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혈액 응고 상태나 김 씨의 사체를 분석해 보니까 출근하지 않은 날인 2월 20일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거든요. 이 앞에 숫자가 사망 추정 날짜예요. 김 씨는 온몸과 두 눈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폭행을 많이 당했던 거고요. 경찰들도 직접 눈으로 보기 힘들 정도였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렇게 4명의 피해자가 확인된 것인데 경찰은 먼저 확인된 3번의 사건과 미용사 살해 사건의 범인이 서로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씨가 흉기로 찔리기 전 폭행을 당했고 집에서 금품도 도난되지 않아서 원한을 가진 사람의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 건데요.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이 김 씨는 동성애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정살인일 가능성도 고려해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에 들어가 봤지만 수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김 씨에게는 불만을 가질 만한 정황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수사 기간 동안 또 다른 피해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범인이 다시 활동을 언제 시작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요. 주민들의 불만이 컸기 때문에 빨리 범인을 붙잡아야만 했는데 사건 해결의 기미가 전혀 안 보였어요.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반경 2km 지역에서요, 10일간 비슷한 수법으로 4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거든요. 지금이야 누구나 연쇄살인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당시 경찰들은요 모두 별개의 사건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초동수사의 실수로 사건이 점점 장기화되고 있었죠. 시간은 계속 지났는데 범인을 잡지 못하자 불안감이 커진 주민들은 대구지방경찰청과 관할 경찰서에 불안해서 못 살겠다며 항의를 시작했고요. 경찰을 믿지 못하겠다는 여론도 생겼어요. 그래서 일부 학교들이 야간 자율학습을 중단시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경찰은 좀 이 여론을 의식했는지 수사에 별 진전을 못 보였다는 이유로 수사 중인 형사들에게 징계를 내립니다. 대구 동부경찰서 형사과장과 방범계장을 직위해제시키고요. 동구, 신암 3, 4, 5동 파출소장들을 전부 경질한 거예요.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경찰의 능력 부족인지 아니면 사건의 미스터리함으로 단서가 발견되지 않는 것인지는 수사를 조금은 더 해봐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담당자들을 징계하면요, 이 자리에 대신 와서 사건을 책임져야 할 경찰이 나타나지 않겠죠. 자기들도 징계당할 것 같으니까. 이런 여론의 압박을 받은 경찰이 너무 성급한 선택을 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오히려 현장에서 조사해야 될 형사들의 수사 의지를 좀 꺾을 수도 있는 일이 되거든요. 이제 다른 수사 담당자들도 옷을 벗어야 할 위기에 놓입니다. 그러자 대구지방경찰청이 통합수사본부를 꾸려요. 그래서 집중수사에 들어갔죠. 반드시 범인을 잡겠다면서 여기에 159명의 형사를 투입합니다. 전 경찰력을 동원한 거예요. 그래서 대구광역시 동구 일대를 순찰하면서 탐문수사와 특별방범 활동에 나섰고요. 수상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의 제보를 받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구시 동구는 공항과 터미널, 전철역이 모여있는 지역이죠. 유동인구가 많아요. 그래서 면적도 넓은 지역이고 아무리 많은 경찰을 투입해도 이 탐문수사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교통이 발달하다 보니까 범인이 언제든지 다른 지역에 쉽게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외부 사람이 들어와서 저지른 사건일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고요. 단서는 없고 경우의 수는 많은데 여론은 왜 해결하지 못하냐고 압박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결국 끈질기게 수사를 하자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4번의 사건을 분석한 수사팀이 범행 수법이나 이 정황 등을 볼 때 동일인에 의한 소행이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늦었지만 이제 연쇄살인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도 찾지 못했던 목격자가 드디어 나타났어요. 범행 시간마다 현장 인근에 서성이던 사람이 있었는데 20대 초중반 정도 돼 보였다고 합니다. 이 남성의 인상착의로 몽타주가 작성됐어요. 이때 범인은 자신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오는 것도 모른 채 현장 주변을 맴돌며 새로운 범행 대상을 찾고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의 제보와 몽타주로 수사 방향이 확실해진 경찰은 3번의 피살 사건이 발생한 신암동에 범인이 아직 있을 거라 판단했고요. 이곳을 중심으로 수사 범위를 좁혀가 봤습니다. 그러던 중 몽타주와 비슷한 사람이 신암동 당구장에 자주 나타난다는 제보를 받을 수 있었어요. 수사팀은 당구장 주변 잠복에 들어갔고 결국 용의자로 의심되는 남성을 찾아 검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첫 사건이 일어난 지 보름 만에 용의자 이 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수가 있었죠. 이 씨는 특수절도 전과가 있던 21살의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형사들의 추궁에 처음엔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결국 자백할 수밖에 없었죠. 진범을 찾았고 자백도 받았습니다. 그럼 왜 사건을 저질렀는지 이 동기를 들어봐야겠죠. 경찰은 이 씨의 범행 과정과 동기를 듣고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범행 목적은 단순히 돈만 훔쳐서 달아날 생각이었지만 집주인에게 들키자 당황한 나머지 첫 번째 피해자인 주부 김 씨를 찌르고 달아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 씨와 4살짜리 아들을 살해하면서 뺏은 돈은 현금 7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씨는 이 7만 원을 술값으로 모두 쓰고 다시 돈이 필요해졌어요. 10일이 지난 2월 20일 이 씨는 밤 11시쯤 대구역 지하도에서 4번째 피해자로 확인된 미용사 김 씨를 만나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고 싶다는 생각에 이 씨를 데려갔어요. 이때 이 씨가 김 씨를 살해하거나 돈을 빼앗을 생각은 없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술을 마시자고 하니까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피해자 김 씨가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이 씨의 몸을 더듬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홧김에 주방에 달려가서 칼을 꺼내 김 씨를 찔렀다는 겁니다. 의도치 않게 2번의 살인을 저지른 이 씨는 현장을 빠져나오면서 갑자기 배고픔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김 씨의 집과 50m 떨어진 곳에 분식집을 찾아가서 밥을 먹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식당에 있던 어린 여자아이가 장사가 끝났다며 주문을 받아주지 않자 이 말에 화가 나서 또 살인을 했다는 겁니다. 김 씨를 찔러 죽인 지 20분 만에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한 거죠. 또 살인을 했다는 생각에 좀 감정적으로 진정이 되지 않았던 이 씨는 다른 범행 대상을 이번엔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신암 3동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12시가 지난 새벽 12시 30분 새벽 기도를 가던 60대 여성 김 씨를 발견해 가방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거세게 저항하는 바람에 결국 김 씨까지 살해하고 현장을 빠져나간 것이었어요. 결국 이 씨는 1시간 만에 3명의 목숨을 빼앗게 됐는데요. 범행에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범행 시간도 늦은 밤이라 이 씨를 제대로 본 사람이 없어서 경찰에 들키지 않고 계속 동네를 다닐 수 있었던 거죠. 특이한 경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사람 진술 들어보면은 첫 사건에서 살인을 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돈만 훔치려고 했지만 들키는 바람에 계획이 없던 우발적인 살인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그 뒤로부터 너무 쉽게 살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자기가 몰랐던 재능을 찾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럼 이 씨는 왜 아무 거리낌 없이 살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걸까요? 어릴 적 성장 환경이 어땠는지도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이 씨는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막노동을 했고 어머니는 식당 일을 하면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요. 가정 환경이 불우하면은 이게 아이의 학교 생활이나 친구 관계에도 영향을 주게 되죠. 따돌림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기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도 속에서 폭력적인 성향이 생깁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이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 범죄 유혹에 넘어가고 누군가의 범행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 씨가 그랬어요. 15살에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었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습니다. 이렇게 범죄에 손을 대기 시작해서 끊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17살에 특수절도로 구속되면서 퇴학을 당했어요. 아이가 어린 상황인데도 부모는 당장 내야 할 월세를 더 걱정했습니다.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든 가정이었던 거죠. 이 씨에게 신경 쓸 틈이 없었고 일을 해보려고 해도
이미 전과 이범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절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6년 1월 밤에 가정집을 무단 침입한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거든요. 어린 나이부터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교도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회성을 기르거나 이걸 가르쳐줄 사람이 주변에 없던 겁니다. 그리고 10개월 뒤 출소하면서 자동차 정비 공장에 취직한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적응하지 못하죠. 그래서 몇 달 뒤에 그만둡니다. 이때부터 집을 나와서 포항과 대구 시내 만화가게 그리고 당구장을 드나들면서 가난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자, 그럼 이때 남성의 경우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군대를 가는 겁니다. 차라리. 하지만 이 씨가 마침 또 공익근무 요원으로 입대하라는 통지를 받아요. 군대도 못 가요. 군대도 가지 못하고 더 이상 생활비에 쓸 돈이 없던 이 씨는 본격적으로 범죄 계획을 세웁니다. 결국 이 씨의 범행 동기는 가난을 겪으면서 생긴 범죄 욕구를 이기지 못해서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이었다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이 4명을 살해하면서 뺏은 돈은 26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찰은 이 씨에게 왜 가출했는지도 물어봤습니다. 2달 뒤 군입대를 할 예정이니까 공익이지만 한 달간의 기초 군사훈련은 있죠. 그때까지만 좀 놀 때 쓸 돈이 필요해서 도둑질을 생각했는데 입영 통지서를 받은 게 기분도 나쁘고 우울해서 그 김에 오단에 칼을 넣어 다니기 시작했고 이것으로 사람들을 위협해 돈을 뺏으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부터 사람을 죽일 생각은 안 했지만 어쩌다 한번 죽이게 되자 그 뒤로는 깊게 생각해보지도 않았고요.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진술도 있었거든요. 사실 이 씨는 행동 범위가 넓은 사람도 아니에요. 계속 같은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4번의 사건을 저지르는 동안 어떻게 들키지 않았던 건지가 궁금하죠. 1997년 2월 10일이었습니다. 이 씨가 첫 번째 범행을 한 뒤 바로 친구 집에 찾아가 사람을 죽였다고 털어놓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친구에게 범행 당시 사용한 가죽 장갑을 버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기서 친구가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지 궁금한데 확인해보니 친구는 이 씨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장난치는 줄 알았겠죠. 이렇게 친구가 범행에 사용된 가죽 장갑을 대신 버려주면서 증거가 인멸됐던 것이고 이 씨는 현장에 단서를 남기지 않으면서 범행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수사팀은 자백을 통해 범행에 사용된 등산용 칼과 피 묻은 자켓, 미용사인 김 씨의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압수했고 검찰은 4건의 살인 혐의로 이 씨를 기소해서 재판이 열립니다. 범행의 증거와 흉기, 자백까지 모두 확인됐기 때문에 이 씨의 유죄는 확실해 보였어요. 재판이 빠르게 진행됐고 모든 혐의를 인정한 이 씨에게 사형이 선고됩니다. 범행을 저지른 뒤에도 특별히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요. 수법이 잔인했던 점을 들어서 최고형을 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사건이 해결됐어요. 자,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이 뒤에 준비된 내용이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내용은 1997년 대구에서 일어난 연속 살인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하고 마칠 건데요. 제가 조금 전에 연속살인이라고 했죠. 연쇄살인과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연쇄살인은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일정 간격을 두고 3번 이상의 살인을 한 명이 했을 때 그때 연쇄살인이라고 규정하고요. 미국의 경우는 2번이에요. 우리나라가 한 번 더 많죠. 그리고 연속살인은요. 우순경 사건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학살의 개념이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정 간격을 두지 않고 그날 여러 명을 죽이는 겁니다. 이건 연속살인이라고 부르죠.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사건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자면은 이 씨가 지금도 사형수로 복역 중이에요.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돼 있죠. 그래서 사형은 집행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니 이 우리나라의 사형 집행일은 마침 1997년이었습니다. 이 씨가 검거되던 해에 마지막 사형이 집행됐어요. 검거되고 나서. 그런데 이때 사형 집행 명단에 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형수를 다 사형시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피해자인 이양의 가족이 범인인 이 씨에게 죄를 참회하고 좀 용서를 빌어라 이렇게 좀 권유한 적이 있는데
이 말에 이 씨가 자신이 사망할 경우 장기 기증을 하겠다고 밝히긴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반성을 하는지는 또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인터넷에서 이 복역 중에 이 씨를 봤다는 사람이 익명으로 글을 쓴 적이 한번 있어요. 이 사람은 대구 화원교도소에서 이 씨를 만났는데 이 씨가 영치금을 많이 받았는지 뭐 고가의 브랜드 제품만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뭐 교도소에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뭐 수건 개거나 뭐 옷 정리, 뭐 이불 개기 이런 것들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어리거나 뭐 방금 들어온 어린 재소자 아니면은 뭐 형이 좀 자기보다 낮은 재소자 아무래도 교도소라는 게 그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좀 이렇게 등급을 자기들끼리 매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서열을 가려요. 그러면서 뭐 자기는 사형수니까 뭐 무기징역이나 뭐 몇 달 있다 나갈 사람들 이런 재소자들에게 떠넘겼다고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뭐 이 사람이 진심으로 죄를 뉘우친다고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쉽게 이 말을 믿기도 합니다. 뭐 역시 그럴 만한 놈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실제로 이 씨를 만나보고 쓴 글인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쉽게 믿을 수도 없는 말이고요. 이런 글을 보면은 사람들이 좀 사건에 대한 분노나 화 이런 게 좀 섞이면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인데 무턱대고 좀 믿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좀 어느 정도 걸러서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씨의 범행 동기도 결국 가난에서 출발한 거였죠. 이런 말을 하면 사실 제 채널에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 무조건 범죄자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다 범죄자가 되지 않아요, 당연히. 하지만 가장 크게 이 범죄 연구에서 나타나는 공통점 중 하나는요, 범인인 사람들의 대부분이 불우했다는 거예요. 가난으로 생기는 문제나 이 유혹을 극복하는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잘 살죠.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아무래도 가난하다 보면 좀 돈이 많길 원하고 좀 여유 있게 원하죠. 그러다 보면은 순간적인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윤리적, 도덕적, 뭐 법적인 면에서 따졌을 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억누르고 안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고 사는 거죠. 하지만 이 범죄가 된 사람들의 출발점은 가난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